네, 김구라 김종국입니다. 예. 사실 사람이 참 욕심이라는 게 한두 끝도 없는 게 예전에 제가 이제 이분들하고 방송했을 때 저는 어떤 마음이었었냐면 동현이 올 때까지만 이분들하고 좀 버티자라는 주의였는데 이분들이 또 의외의 선전을 해줬고 저는 또 이분들이 이제 될 거라고 사실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현이가 지금 갈 데가 없어요. 네. 동현이가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제대하는데 어떡하지? 왜냐면 이제 동현이가 온다고 한들 어쨌든 간에 채널의 성격이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뭐 어쨌든 뭐 그리 그러해 동현이가 뭐 또 다른 어떤 콘텐츠를 한다고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분들을 제끼고 동현이랑 한다 이거는 굉장한 어떤 후폭풍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하면 2030 대표로 동현이가 나오는 거죠. 너무 에너지 낭비죠. 동현이가 사실 여기 나와서 그럼 아무 소리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럼 뭐해? 궁금한 걸 2030 입장에서 물어보는 거죠. 사람들이 있잖아 궁금한 건요 다 제각각이에요. 동현이가 있잖아 동현이 수준에 맞춰서 진짜 저급한 질문 남들이 봤을 때 하면 저거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데 저기 앉아있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좋아하는 분위기도 있겠습니다만 너무 사공이 많기 때문에 우리 김만 씨의 저런 얘기들은 그냥 아마추어 같은 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김구라 저는 얼마나 잘났어. 근데 제가 이제 방송을 많이 했으니까 기능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뭐 잘나서 말씀드리겠습니까? 제가 진행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사실 제가 진행 안 하면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할 일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걸 좀 명심해 두시고. 자, 어쨌든 말이죠. 뭐 지금 주가가 연일 좋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봤더니 국내 주식에서 4,600선까지도 올라왔기 때문에 너무 진짜 한 반년 사이에 급격히 상승했기 때문에 이익을 실현하고 미국 주식으로 갈아탄다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얘기인즉슨 우리는 현대차 그리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빼고는 나머지는 미국의 어떤 그런 탄탄한 굴지의 기업하고는 사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약간은 좀 나머지 주식들이 좀 취약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물론 미국장도 소위 말해서 옛날 뭐 팡부터 해가지고 뭐 그 용어들이 많잖아요. 근데 결국 이제 그 소위 말한 빅테크 기업들 외에는 또 사실 가는 건 미국도 없어요, 별로. 뭐 개별 종목 빠르게 움직이는 거 있는데 그건 뭐 개인 투자자들의 몫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걸 찾기는 너무 힘들고. 예. 근데 최근에 또 산 거 보니까 테슬라 1등, 그 다음에 테슬라 2배 레버리지 두 종목에 거의 다 베팅하셨더라고. 그런데 저는 지금 우리 주식 팔아서 미국 주식 가시는 분들은 뭐 각자의 선택이니까 존중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러니까 이게 환해지를 위해서 원화가 계속 약세를 보일 것 같으니까 나는 달러를 사고 싶은데 달러 예금은 성에 안 차니까 그래서 주식을 산다? 뭐 그건 오케이. 그럴 수 있지. 뭐 장기적으로 보고. 오케이. 근데 이제 뭐 단기적으로 우리 시장이 빠질 것 같고 이쪽이 올라갈 것 같아서 산다면은 여전히 반대로 타고 있는 거 아닌가? 최근 어쨌든 그 기사의 어떤 그런 흐름들이 여기는 갑자기 많이 올랐어. 그러니까 미국으로 가겠다. 이건 조금 위험하다. 올해는 한국이 내려가고 미국이 올라갈 거다라는 생각은 그런가? 이익 기준에서 보면 완벽하게 잘못된 생각이죠. 우리가 지금 이익이 아직도 폭발적으로 늘어서 이익의 상단도 못 잡았다니까요. 얼마 나올지 모른다니까요. 이게 지금 핵심인데 여기를 팔아서 이익이 떨어질 게 뻔히 보이는 미국으로 간다는 건 달라이징 차원도 있고 어쨌든 간에 이제 미국의 이제 그 유명주들을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보유하는 게 조금 심정적으로 좀 안정이 되니까. 네, 그래서 뭐가 각자의 선택일 텐데 저는 뭐 아직도 올해는 우리나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어쨌든 말이죠. 요즘 있잖아요. 주식시장에서 이제 그 알파마요라는 게 이제 알파마요?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알파마요가 뭐죠? 원래 산 이름이에요. 산이 알파마요? 페루에 있는 산 이름인데 이게 산이 뭐 나중에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무슨 에베레스트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5,000m 넘어가는 엄청 높은 산인데 이게 정상을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들대요. 악산이구나. 네, 그렇죠. 그런 산인데 이제 이 알파마요 R1이라고 하는 거를 12월 초에 엔비디아가 내놨어요. 이름을 그렇게 붙였네. 네, 그게 붙였는데 붙여도 알파마요야? 이게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룸펜이에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지금 막 밖에서 막 200만 대가 돌아다니면서 정보 모아서 계속 학습하고 있잖아요. 근데 얘는 실제로 돌아다니는 건 없고 그냥 가상 세계에서 막 돌아다니면서 지가 스스로 학습하고 있었던 하나의 그 플랫폼이었는데 그러니까 김정희가 말하는 그 룸펜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옛날에 이제 그 어머니들이 혹은 아버님들이 항상 이제 방송국에서 앉아가지고 그냥 너는 뭐 하냐 뭐 보는 것 같은데 뭐 밖에 나가서 뭐 하는 것도 없고 그럴 때 이제 룸펜이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테슬라의 어떤 그런 소위 말해서 전기차들은 돌아다니면서 어쨌든 간에 데이터를 쌓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어쨌든 뭐 운행을 안 하고 있고 어떤 공간에서 어쨌든 자기 나름대로 뭘 하고 있다는 얘기죠. 가상 공간에서 계속 돌아다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학습을 하고 있다가 이게 이제 12월 한
말쯤 해서 벤츠하고 드디어 협약을 맺고 음흠. 벤츠에 처음 알파마요가? 실어서 이제 벤츠가 이제 직접적으로 돌아다니는 형태로 계약이 됐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이제 그 G20 같은 거 이제 살 때 스피커를 조금 이제 괜찮으면 이제 보스부터 시작해서 쭉쭉 올리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렇죠. 예, 좋은 스피커들 뭐 하만 카돈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어쨌든 간에 AI 이제 그걸로 이제 탑재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시스템을 탑재하는데 여기는 특징이 뭐냐? 테슬라는 자기들 거에만 주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걸 통째로 사가 뭐 이런 마인드잖아요. 그쵸. 그렇죠. 근데 엔비디아는 후속 주자다 보니까 우리 거 공짜로 가져가. 아하. 대신 이거를 커스터마이징해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바꿔서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개발 키트하고 전체적인 플랫폼을 주는 형태로 가는 거죠. 안드로이드네. 그렇죠. 대신 이거 돌리려면 우리 엔비디아 그 시스템을 사야 돼. 아, 뭐 그렇지. 시스템을 사야 돼? 예. 현대차 5만 장 준 게 이제 개인 준 게 아니란 얘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송창현 사장 대표 날아간 거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주가가 뛰었죠. 예. 알파마요는 이미 나왔고 그 다음에 대표가 날아가면서 그 다음에 깐부회동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스토리가 연결이 딱 되잖아요. 현대도 알파마요를 탑재하는구나. 42 다시 돈을 2조를 투입해서 해봤는데 안 되니까, 안 되니까. 결과가 안 나오니까 알파마요로 갈아탈 준비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대표인 송창현 대표를 날린 게 아닌가. 그다음에 지금 현대차가 충분히 어떤 가능하네. 준비를 하고 있냐면 현대제차 사장이었던 사강현 사장이라는 사람을 다시 회사로 불렀어요. 이분이 그 지금 정 회장, 그 정유선 회장과 꽤 이 친분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데 이분이 재무통 출신입니다. 재무통 출신. 근데 이분이 안으로 들어갔다는 건 뭔가 회사 내부적으로 막 뭐 구조조정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송창현 사장이 이제 거느리던 어떤 조직들 또 거기와 관련된 이제 협력 조직들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이제 정리하려고 한다. 우리는 어쨌든 간에 이런 소프트웨어를 이제 이 알파마요를 이제 갖다 쓸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알파마요를 가져다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실제로 장재훈 부회장이 CES에서 우리는 뭐 구글이 됐던 그 다음에 뭐 알파마요가 됐던 다 열려있다. 좋은 거 쓸 거다 이런 식의 얘기를 내놨는데 근데 깐부회동하고 CES에서 또 만났거든요 둘이. 그러면 이건 거의 100% 알파마요를 심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현대차가 스스로 추진하던 나트리아 AI는 제가 보기에는 끝났다. 거의 포기나 아니면 겉에 껍질은 나트리아 AI라고 되어 있으나 알파마요를 가져다가 현대차가 커스터마이징한 그런 시스템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는 거죠. 근데 있잖아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옛날에 있잖아 시계를 돌려가지고 50년, 60년으로 가면 우리가 사실은 자동차를 만들 때 미국 엔진을 그대로 베껴가지고 만들었잖아요. 주문 이렇게 대충 네네네. 만들어가지고. 근데 결국 우리 엔진으로 국산화해가지고 그런 뭐 기사가 난 게 이제 70년대 말부터 80년대 초인데 그런 것처럼 이제 앞으로 미래의 자동차에서 중요한 거는 바로 알파마요가 담당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외국 거에 갖다 쓴다? 혹은 외부 거에 갖다 쓴다? 그럼 결국은 한 50년, 60년 전의 그림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말씀하신 부분이 맞지만 중요한 건 장재현 부회장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개발하면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아하. 안 된다. 그 10년 후에 이미 다른 회사들 다 저 앞에 가 있는데 우리만 뒤에 있을 수는 없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개발하는 걸 멈춘다는 얘기는 죽어도 안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개발할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지금 잘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걸 가져다 쓰겠다. 이런 마인드가 일단 보이고 이거 삼성전자 똑같았잖아요. 처음에 이제 안드로이드 왔을 때 안드로이드를 걷어 원래 자체 OS가 있었잖아. 예. 자체 OS 그때 지금도 근데 더럽게 느리고 안 됐어. 막 엉망이요. 엉망진창이었어. 그래서 뭐 스마트폰 있다 있냐 그러고 막 그랬었어. 그렇지. 그때 안드로이드 갈아타지 않았으면 삼성 휴대폰도 없는 거지. 그 이전에 구글이라는 회사에서 안드로이드를 받아들이기 이전에 그 안드로이드의 창업자가 삼성전자를 먼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이 그러니까 거기서 샀잖아. 삼성전자가 까는 바람에 이제 구글로 가서 구글에서 이제 성공이 된 건데 이제 그 이후의 그림도 안드로이드를 받아들이고 나서 해볼 만한 데에서 타이젠도 개발해보고 바다도 개발해보고 삼성전자 막 해봤잖아요. 안 됐어. 근데 결국 안 됐잖아요. 소프트웨어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안드로이드에 안착하면서 안드로이드 1등을 하는 게 차라리 더 그럼. 완제품을 파는데 낫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간 건데 근데 이게 VLA라고 해서 얘는 테슬라랑 좀 방식이 달라요. 테슬라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논리학으로 얘기하면 귀납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막 수만 시간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건 어떤 상황인지 몰라.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 근데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을 하는 거죠. 근데 얘는 VLA라고 해서 비전, 보고, 그 다음에 랭귀지, 인식하고, 그 다음에 액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내가 왜 이렇게 움직였는지를 논리적으로 추적하는 거라서 약간 연역법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논리 구조가 다른데 이런 식의 개발을 통해서 이걸 잘 통합만 시키면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로봇에도 적용할 수 있는. 사실 AI가 사실 다 추론하는 거지.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테슬라라든지 중국 같은 경우는 많은 데이터를 어쨌든 간에 학습을 한 다음에 그렇게 뽑아내는 거고, 그러면 얘네 방식은 어떤 거냐는 얘기냐? 그러니까 구글은 센서를 통해서 모든 상황을 다 센서로 인식을 해서 정확한 판단을 하겠다는 게 구글의 웨이모 방식이고 그게 이제 룰 베이스 방식이죠. 그러니까 현대차는 이미 현대차 내 모셔널이라는 걸 통해서 그런 식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E2E라고 하는 엔드 투 엔드 방식은 42닷으로 하고 있었는데 42닷은 이미 실패를 했고. 그러니까 엔드 투 엔드가 어떤 방식이냐는 얘기죠. 쉽게 구체적으로. 설명해봐봐. 그 엔드 투 엔드라고 하는 거는 그냥 차가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지.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다 인공지능인데 인공지능의 방식이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다 방식을 정해주느냐 아니면 얘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느냐 정도의 차이인 거죠. 테슬라 거는 어쨌든 간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거고, 얘는 어쨌든 시작하고 끝을 정해주고 여기에 알아서 니들이 가라는 얘기예요. 테슬라는 차가 학습하는 게 아니에요. 차에서 데이터를 보내서 그러니까. 얘가 학습시켜서 얘가 학습한 거에 프로그램을 내려받아서 스스로 결정하는 거죠. 지금 엔비디아의 방식은 차도 판단을 하는 거예요. 차가 봐서 내가 랭귀지 언어를 인식해서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를 지가 판단하는 거지. 인식하는 거죠. 사람처럼.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둘의 결과는 똑같은데 테슬라는 결과가 왜 이렇게 갔는지 결과의 과정이 안 나와요. 엔비디아는 과정이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인식을 해서 이런 결정을 했어가 나온다는 그 차이를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여기서 여기인데 그 과정이 다른 거잖아. 근데 결국은 우리가 만약에 가야 한다면, 두 개가 완벽하게 있다면 테슬라 방식처럼 데이터를 많이 모으는 거야? 아니면 데이터를 많이 안 모으고도 그냥 스스로 생각하는 거야? 둘도 데이터를 모으긴 모아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양에 있어서 차이가 양도 나잖아. 차이가 없죠. 어쨌든 똑같이 다 모여야죠. 근데 얘는 계속 메인 도조라고 하는 자기의 메인 컴퓨터가 학습한 걸 다 내려주는 방식인 거고, 여기는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스스로 이제 차가 좀 해결하는 부분도 있지만 여기도 중앙 컴퓨터에서 계속 모아서 학습해야 되는 부분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 양의 차이는 아니구나. 그렇죠. 아, 어쨌든 다 모아야 돼요. 그렇게 이해했지? 데이터 양. 데이터 양은 모르겠고 결국에는 우리는 테슬라 안 쓰고 테슬라는 다 사야 되니까 우리 어떻게 보면 나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애플 컴퓨터 같은 경우도 옛날에 공개 안 하고 자기들만 사용하고 MS는 다 배포했듯이 우리는 엔비디아 거 배포하는 거 커스터마이징 해서 쓰겠다는 거잖아. 그렇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다른 차들도 지금 그러면 지금 자율주행 준비가 다 안 돼 있는데 그러면 테슬라 거 비싸게 사서 쓰는 것보다 그냥 안드로이드처럼 쓰는 거지. 엔비디아의 이 서버만 빌려서 쓸 수 있거나 우리가 엔비디아 GPU 좀 받아서 자체 데이터 윈도우처럼. 센터 만들 수 있으면은 그러면 이거 그냥 우리가 해서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방송을 보신 분들이 긴 말하죠, 긴 구라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는데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예. 그럼 다 알았나? 그럼. 다 몰랐을걸? 다 알면 이 방송을 왜 보고 앉았냐고.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거를? 그러니까는 어쨌든 간에 후발주자는 그렇게밖에 접근할 수 없는 거잖아. 그리고 지금 일단 그 젠슨 왕이 스스로 인정을 했어요. 이게 딱 나왔을 때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바로 지적했거든요. 야, 좋은데 99%까지는 우리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 1%의 테일 리스크를 맞추는 거 어려울걸? 그거는 쉽지 않지. 우리도 그거 하는데 엄청 오래 걸렸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젠슨 왕이 굉장히 쿨하게 인정했습니다. 너희 앞서가는 거 맞아. 그래서 우리 여러 회사들이랑 협업하면서 우리도 그러니까. 데이터 쌓을 거야. 1%를 하기 위해서 벤츠하고도 하고 현대하고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머지 회사들이 어쨌든 간에 벤츠도 그렇고 사실은 뭐 저기 BMW도 그렇고 사실 일본도 그렇고 사실은 못 하잖아. 그렇죠. 현대도 그렇고 다 못 하잖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중국하고 손잡을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대항마로 믿을 만한 어쨌든 간에 엔비디아가 만든 알파 마요를 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자기 차 프레임에 그것만 얹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안드로이드도 받아서 회사마다 약간씩 커스터마이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 같은 경우에는 원 UI가 있고, 맞아요. 그다음에 각 회사별로 삼성, LG 달랐어, 자신들에게 옛날에. 맞는 그런 UI를 스스로 만들어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엔비디아는 뭐 어쨌든 간에 칩을 받아서 이런 걸 또 팔아먹을 수가 있고,
현대차도 역시 이걸 받아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 엔비디아하고 삼성 연합군에 들어가는 거고. 왜 여기 이재용 幹部가 들어와야 되냐면 하만이 최근에 하만. 그때 말씀드렸던 하만 것처럼 카돈, 네, ZF 그러니까 하만 카돈이 스피커만 하는 게 아니고 네. 앞에 전장을 다 해요. 맞아요. 근데 이제 거기가 ZF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이제 미션 회사로 알고 있는 독일의 ZF사의 에이다스를 샀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주로 렌즈하고 이런 것들이 갖고 있던 회사였어요. 그거를 2조 한 6천억인가 들여 샀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미래 차는 아키텍처가 바뀝니다. 차가 지금은 일종의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여러 개를 달아서 기능별로 통합돼 있어요. 지금은 차가. 그런데 앞으로 차는 어떻게 바뀔 거냐면 존별로 바뀔 거예요. 존. 네, 그래서 앞에 존, 그래서 뒤에 존, 뭐 예를 들어서 후미 존 이렇게 해가지고 존별로 여기를 다 지배할 수 있는 컴퓨터를 따로 넣을 거예요. 차가? 네네. 차가 앞으로 이제 그런 구조로 바뀔 거예요. 그 구조가. 근데 삼성전자의 지금 하만이 ZF의 전장 부분을 인수하면서 차의 앞부분을 다 할 수 있어요, 이제. 앞에 비전 센서부터 넣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디스플레이, HUD, 스피커, 엔터테인먼트, 거기다가 삼성이 갖고 있는 엑시노스 오토의 칩을 집어넣으면 엔터테인먼트 기능까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엔비디아가 전체적인 플랫폼을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전장하고 칩 부분을 제공하고 현대차가 차의 뼈대하고 구조를 만드는 이 구도가 완성이 되면 그래서 깐북으로 했구나. 네, 이거가 생각보다 크게 확대될 수 있는 구조니까 그러면 삼성전자는 하만 사업부도 그동안 이익을 크게 못 냈는데 여기도 이익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왜냐하면 지금 현대차가 어쨌든 연간 700만 대 팔고 있는 회사니까 그런 측면이 있고 현대차도 그동안 로봇 모멘텀에다가 자율주행 모멘텀을 붙이면은 제가 처음에 21만 원에 매수 바이콜 낸 다음에 주가 많이 올랐어요. 네, 28만 원 처음에 목표 주가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 로봇 붙으면 33만 원 그 이상도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벌써 뭐 7만 원 뭐 367이야. 367까지? 와. 제가 이제 그 평단가가 26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367이야. 대박 났네. 최근에 있잖아 한 열흘 사이 이렇게 올랐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CS의 가장 지금 메인 히어로가 현대차가 지금 현대 제일 많이 나왔더라고 뉴스 봐.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그 김종효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연말 방송에서 CS를 주목할 때 과연 현대가 올라설 거냐 말 것이냐. 그렇죠. 그 얘기 정확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삼성의 라이벌이 어쨌든 간에 LG인데 사실 이제 다른 나라 분들은 그렇게 이제 라이벌 구도를 이제 뭔 생각하지는 않을 라이벌이에요? 거예요. 근데 이제 LG가 그 당시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게 이제 액추에이터 얘기인데 그거는 이렇게 크게 주목을 못 받는 거 같아요. LG도 전장했었는데. 전장하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액추에이터도 이번에 발표했는데 현대차에 그냥 싹 묻혀버렸죠. 왜냐면 LG전자의 4분기 실적이 적자 났거든요. 아 LG는 참. 그래서 LG전자 제가 안타깝다. 실적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실적의 4분기에 또 적자를 내버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는 어쨌든 간에 지금 현대차가 지금 많이 올랐고 현대모비스도 최근에 며칠 사이에 좀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LG전자 많이 액추에이터를 났네. 붙인 게 현대모비스가 액추에이터를 하니까 근데 현대모비스는 액추에이터를 하면 지금 바로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2028년도에 3만 대 로봇을 만들기로 했으니까 거기에 액추에이터를 공급할 때가 명확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현대모비스는 로봇 모멘텀까지 붙으면서 주가 뛴 거고 어쨌거나 이제 LG도 있고 사실 모비스도 있는데 현대가 이렇게 잘 나가면서 이제 어쨌든 LG는 뭐 기댈 데가 없으니까 LG는 약간 좀 소외가 됐다라는 거고 그리고 H1만도 같은 경우는 그때 사실은 확 올랐다가 조금 주춤했다가 이 CS를 좀 기점으로 해가지고 뭐 사실 세간 사람들이 이제 그 로봇으로 봐주느냐 마느냐였던 그런 싸움이었는데 지금 그 주춤한 거 보니까 그냥 쏘쏘. 왜냐하면 그 모멘텀이 저는 충분히 가격에 녹아있다고 봐요. 그래서 55,000원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이제는 실적이 올라오거나 확실한 수주 숫자가 나오지 않는 한 아주 강하게 가긴 좀 어렵다. 실력으로 보여줘야 된다. 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어쨌든 많이 오르긴 했는데 현대차는 그럼 어떻게 돼요? 단기 관점이라면 저는 현대차를 따라 사는 것보다는 기아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기아는 지금 생각보다 별로 진짜 올라간 게 없거든요. 근데 김종효가 나한테 얘기했었던 게 있잖아. 안 올라가는 놈들은 다 이유가 있다고. 우리가 있잖아요. 연예인들도 있잖아요. 못 나가는 애들이 진짜 다 이유가 있어. 물론 불운 혹은 뭐 이런 게 있지만 그래도 뭔가 이유가 있는 거거든. 지금 그 글로비스나 현대 오토에버 같은 종목도 막 뛰어 올라가는데 더 막 많이 올라가는데 이 종목들이 올라가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기대감도 섞여 있지만
저는 지배구조 관련된 이슈도 분명히 녹아있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현대글로비스하고 현대오토웨버가 정유선 회장의 지분율이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이 두 종목이 지금 가장 주가가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구도에서 보면은 기아도 HMG 글로벌이라는 걸 통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로봇 모멘텀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니까요. 아, 그래서 기아가? 지금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아마 제가 보기엔 내년 정도에 상장할 것 같은데 이거 상장하면 지금 막 35조 얘기 나오거든요. 그럼 정유선 회장 지분 가치가 바로 7조 돼버리고 그러면 정유선 기아도 올라가네? 그러니까 정유선 회장이 지금 가장 큰 리스크는 상속세인데 상속세도 한 방에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 지금 보니까 기아도 오르긴 많이 올랐네. 3개월 동안 많이 올랐어. 뭐 한 9만 원 후반에서 지금 한 12만 7천 원에서 그래도 저렴해 보인다. 왠지 그냥 그래도 한 느낌이. 20에서 30%는 올랐네. 그렇죠. 근데 다른 종목에 비하면 현대는 더 올랐죠. 올랐으니까. 더 올랐는데 기아도 오르긴 올랐네. 그렇죠. 아 그래서 이제 기아를 지금 만약에 신규 매수 관점에서만 보면 기아가 조금 나아 보이기는 하나 뭐 말씀하셨다시피 안 오른 건 이유가 있고 후발 종목이기 때문에 현대차처럼 아니면 뭐 글로비스처럼 아주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그래서 지금 30만 원 중반인데 현대차를 들어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기아 들어가라고 하잖아. 네, 저는 기아 들어가는 게 낫다고 보고 있고 신규 매수는. 그 다음에 제가 원래 33만 원 이상은 플러스 알파니까 이건 잘 보자라고 했는데 일단 지금 만약에 자율주행 모멘텀까지 붙으면 저는 뭐 40만 원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 현대차가 그럼 40만 원 이상에서 정도의 분할 매도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고 현대 모비스는 지금 뭐 증권사에서 50만 원 목표가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 50만 원은 조금 무리수고 한 45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비트할 걸로 보여서 현대 모비스도 45만 원 이상부터는 조금씩 차익 실현하시는 게 좋지 않나. 아하, 현대모비스가 저도 이제 그때 이제 김종효가 사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많이는 못 샀습니다만 이제 30한 5만 8천 원 정도 그 정도 얘기했었죠 김종효가. 근데 그 라인 정도에서 얘기했죠. 근데 지금 이제 40만 원 가까이 갔는데 요게 이제 한 45만 원까지 갈 것이다. 근데 저는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요. 오늘은 기아 자동차야? 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제가 기아는 내가 보니까 강추는 아닌 것 같아. 바로 씹는 거 보니까 내가 보니까 그건 그냥 아닌 것 쓱 같아. 한번 던져본 겨? 아니 이왕 살 거면 여기서 이제 불안한 사람들이 살 이왕 거면 살 거면 현대차보다는 많이 오른 현대차보다는 덜 오른 기아를 사라 이런 얘기죠. 그게 만약에 혹시라도 이제 아래쪽 변동성이 생겼을 때는 좀 덜 빠질 수 있으니까 아까 이제 VLA라고 했잖아요. 제가 비전, 랭귀지, 액션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봐야 되잖아요. 컴퓨터가 보는 방법은 아직까지 카메라 센서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렇지, 지들이 물어볼게요. 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센서류가 대폭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LG노텍, 삼성전기. 내가 삼성전기 우선주 정말 한 2년인가 3년 보였다가 겨우 2분에 팔았거든. 근데 우선주는 사면 안 되겠더라. 그 우선주마다 성격이 좀 달라요. 우선주가 잘 움직이는 기업도 있고. 그러면 삼성전기 우선주가 아니라 그냥 삼성전기를 샀어야 돼. 전기 샀었어야 되는 건데 그때도 이제 그거 권해줄 때 우리 선배가 야 삼성전기는 조금 무거우니까 우선주를 사라. 우선주가 도 이제 주수가 없기 때문에 날아가는 게 사실 쉽다라고 했는데 쉽지 않더라고 우선주가.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제 뭐 이번엔 그렇지 않았고 어쨌든 중요한 건 삼성전기나 LG노텍 같은 누구나 다 아는 대형주들도 움직이고 있지만 지금 어떤 종목도 움직이고 있냐면 정말 조그만 종목인데 최근에 로봇이나 뭐 이 자율주행 이슈만 나오면 막 주가가 막 급등을 해요. 그래서 나무가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것도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사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시장의 특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무가나 세코닉스 같은 종목도 다 자동차에 카메라 모듈 제공하던 기업들인데 이거 나무가 많이 최근에 올랐네. 다 많이 올랐습니다. 그럼 안 오른 걸 얘기를 해줘야지. 이건 지금 안 오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비전 쪽에서 종목을 한번 제가 아는 정도는 이 정도니까 한번 종목을 찾아보시면 또 투자할 만한 기업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비전 쪽으로. 그래서 찾아봐라.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 중에서 일단 대장은 LG노텍이고 그다음에 2등은 삼성전기고 그다음에 3등 나무가 뭐 세코닉스 그다음에 뒤로 쭉쭉쭉 있는데 그런 종목군들의 전체적인 수급이 좀 유입되는지 정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이 방송만 보고 너 때문에 못 샀는데 이럴까 봐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공식적인 바이코라는 거 오늘은 기아 외에는 없다. 그러니까 나머지 종목군들은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종목군들을 조금 서치하셔서 공부하신 다음에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간에 그럼 뭐 사실 HL만도 같은 경우는 이제는 그냥 이 실현해도 뭐 저는 조금씩 팔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야. 그러니까 이
지금 이 로봇 모멘텀 이런 게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한 번씩 튀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런 튀는 날, 튀는 살 날. 때는 반대로 이제 급락하는 날 조금씩 담으라고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팔 때는 튀는 날 조금씩 파는 게 방법이 아닐까. 나는 여기 3만 한 8, 9천 원까지 했다 계속 물 타가지고 지금 한 4만 4천 원 정도 됐는데 이제 정도는 이제 정리하는 게 낫다. 저는 조금씩은 분할매도 하시는 게 맞다. 아 근데 그런 건 어떻게 봐요? 우리가 이제 사실은 내가 예를 들어서 HL 만도야. 근데 내가 이제 25% 먹었어.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내가 정리해. 그럼 정리해서 이거를 그냥 다 정리하는 게 나아? 아니면 그냥 그래도 이 종목 자체가 조금은 내가 봐야 되니 요거를 그래도 조금은 남겨두고 예를 들면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남겨두는 게 나아. 근데 지금 형님 같은 경우에 현대차도 있고 현대 모비스도 있고 그러니까 충분히 그 만도의 모멘텀을 누릴 수 있을 만한 더 좋은 종목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그냥 만도를 다 파시는 게 맞죠. 아니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더라고. 아니 진짜 몇 주 없는데 이렇게 쓱 여기 있잖아. 그 심리적인 그런 것도 짜증나더라고. 그러니까 정리하는 게 낫더라.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저도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몇 개 종목들 정리했는데 확실히 빨간불만 있으니까 보기가 편해. 마음이 편하죠. 짜증이 덜 나. 그럼 이제 첨보도 정리한 거예요? 첨보가 아직 있어. 왜냐면 이제 서서히 갈아타는 중인데 그럼 HM 만드는 그냥 과감하게 정리를 나는 좀 하는 걸로 해서. 삼도 얘기는 그거네. 어차피 올라갈 모멘텀이면 현대차나 모비스가 올라가니 섭섭해하지 마라. 그런 얘기죠. 그리고 있잖아 최근에 있잖아요 내가 진짜 이거 그냥 막 담으려고 하는데 그냥 급격히 올라가지고 LIG 넥스원이 엄청나게 올랐어. 최근에 한 30% 올랐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 방산이랑 조선 같은 게 연초 수주 모멘텀이 움직이면은 그때 올라갈 종목군들이 그런 종목군들이다라고 그때 얘기하자마자 담았어야 돼. 얘기하자마자 담았는데 이게 워낙 이제 조금 담았던 거지. 왜냐면 이제 보초를 세웠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오를 줄 몰랐던 거지. 전혀 또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대외적 이슈들이 막 터지면서 그래 맞아. 이제 베네수엘라도 있고 막 그런 게 있으니까 갑자기 이렇게 그건 어쩔 수 없었는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아를 좀 눈여겨보라. 그래 여러분들 있잖아요. 항상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차 G90 사려고 그러다가 돈이 없잖아. 결국은 K9이야. K9이야. K9 좋죠. K9 좋은 차죠. 좋은데 네. 그렇게 얘기하면 내 의도는 그게 아니고 봐봐. 난 옛날에 K9을 제가 직접 샀었어요. 타고 다녔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때 뭐라 그러냐면 아니 이게 아니라 왜 저기 있잖아 차라리 그 돈으로 G80을 사라 이거였어 내가. G90? 아니 G80 K9은 아무리 풀옵션 때려봤자 8, 9천이면 사요. 어쨌든 간에 8, 9천이면 차라리 G80을 사는 게 낫지 않냐는 얘기지. 같은 가격이면. 같은 가격이면.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고. 아니 K9은 일단은 가치 자체가 플래그십인데 G하고는 좀 다르잖아. 그래서 K9이 G80, G90 중간 정도 아닐까요? 아니 사이즈는 G90하고 똑같아 K9이. 근데 여러 가지 이제 뭐 쇼바도 그렇고 전반적인 것들이 G90보다는 떨어지지. 그러니까 가격이 싼 거잖아. 그런가? 이게 이렇게 길게 얘기할 건덕지가 아닌데 자꾸 이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내 얘기가 길어지는 거야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김만 씨를 약간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잖아. 알아들었잖아. 그잖아. 밸런스 게임 해봐요. G80이냐 K9이냐. 아니 내가 그러니까 지금 그냥 여러분들 현대 사지 말고요. 그럼 돈 없으면 기아 사요라고 했더니 그 얘기로 끝날 건데 여기서 계속 물고 늘어지니까 얘기가 길어지는 거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나 정말. 그리고 기아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EV2라고 굉장히 작은 전기차가 유럽 전용으로 나왔어요. 아마 우리나라에 안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유럽이 지금 전기차 팔리는 거 보면은 1위는 여전히 그 테슬라인데 테슬라 판매량은 확확 줄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확확 줄고 있고 머스크에 대한 비호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격 문제도 있고 차가 작진 않잖아요. 어쨌든 C 세그먼트 이상은 되니까 큰 차라서 이제 조금 덜 팔리고 르노 5 같은 굉장히 작으면서 막 골목 사이를 팍팍팍 누릴 수 있는 그런 차가 최근에 판매량이 막 폭증하고 있거든요. 근데 기아 EV2라고 고 전기차가 유럽에서 나와서 요게 이제 중국 차들 좀 잡아먹으면서 판매량이 조금 늘면 그런 부분은 이제 또 기아차에게는 또 기아 올라가겠네. 긍정적인 부분일 수 있죠. 자 그럼 있잖아요. 사실은 저기 기아가 지금 한 이제 12만 원대 중반인데 어느 정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한 16만 원 정도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16만 원 정도. 어쨌든 그러면 저기 13만 원 넘어가면 조금 이제 안 되고 12만 원대 좀 후반에 담아서 저는 그 정도는 한 16만 원까지 해서 그렇게 보시는 걸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어떤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그럼 저기 있잖아 고작 3만 원.
근데 주식에서 12만 원에서 16만 원이면 그래도 한 20%간 거지. 30%. 그 정도면 많이 간 거 아닌가? 그죠? 주식에서 그 저기 이제 돈으로 따지면 3만 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30% 먹는 게 정말 힘들어요. 상가사도 수익률이 5%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쨌든 그렇게 하고 나서 또 다른 걸로 갈아타는 게 이제 그렇죠. 예, 사실 진짜 그 거대한 어떤 그 파도에 몸을 맡기는 서퍼처럼 사실 자꾸 이렇게 갈아타야 돼요. 예,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제 김종혁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바이코란 거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간에 만도는 이제 정리할 사람 정리하고 근데 만도에 대해서 나는 높게 본다라고 하면은 그냥 갖고 가고 저렴하게 사서 HL 만도가 지금까지 왔어. 그럼 팔고 기아 사는 게 유리하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결론은? 뭐 그럴 수도 있고 그건 뭐 사람의 성향 차이예요. 그거 정답은 없죠. 네. 네, 김구라 연구소 이제 부동산 편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주식하고 부동산하고 이제 그 업로드 어떤 그 시점이 한 2일 정도 되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가 녹화는 한 30초 만에 재개합니다. 예, 바로 합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면 이제 놀래죠. 뭐 준비하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바로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이거 뭐 보고 뭐 이런 거 없어요. 예. 부동산 해요, 빨리. 예, 최근에 말이죠. 그 저기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뭐 찌라시가 돌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일단 찌라시 내용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면 좀 이게 사실은 충분히 나올 만한 찌라시긴 해요. 왜냐면 이게 이슈긴 한데 첫 번째 눈에 띄는 게 토지거래가 구역을 풀어준다. 아하. 노동항, 금강구 같은 데인데 이번 찌라시를 보게 되면 저는 여기서 약간 좀 의문을 생기는 게 강남 3구, 용산구, 마포, 성동, 강동구를 빼고 풀어준다라고 이제 찌라시가 나왔는데 아하. 저는 딱 첫 번째 의문 드는 게 그러면 동작구는 제가 흑석동 많이 올랐다고 했는데 그럼 동작구 풀어주면 거기 난리 날 텐데 광진구는 우리 광진구도 좋다고 했는데 맞아. 야 거기 토지 풀어주면 완전 폭등하는데 정부가 국토부가 바보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풀어주지? 그래서 저는 여기서부터 찌라시 내용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찌라시 내용은 아무튼 이렇게 나왔고 두 번째는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을 확대 적용한다. 장관이 얘기했잖아요. 구리, 동탄, 안양, 만안구 오케이 다 이해를 하는데 남양주는 빠졌어. 다산 신도시 좀 올랐는데 빠지고 결정적으로 나가 흥분했던 포인트가 부천이 들어갔어. 부천이 별로 오르지도 않았는데 왜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에 들어가냐. 여기서 또 말이 안 된다. 아하, 그래서 찌라시다. 그래서 저는 이 찌라시는 실현 가능성이 좀 굉장히 낮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는데 제일 논란이 됐던 게 이거예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5월 9일이 일몰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양도세 중과세를 하는데 2022년부터 유예를 해줬거든. 야, 네. 중과세 너무 무거워해서 1년씩 연장해서 올해 2026년 5월 9일이 연장 마지막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5월 10일부터 중과세가 부활하거든요. 중과세 부활하게 되면 또 매물 잠기고 난리가 날 것 같고 유예를 시켜주려니 집값이 올라가는데 언제까지 유예시켜줄 거야. 나는 이게 뜨거운 감자인데 이번 찌라시 내용 보게 되면 유예 안 한다. 종료하고 중과세 부활시키겠다. 근데 무겁지?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 2주택자는 20%포인트 중과세를 하는데 10%포인트는 빼줄게. 그럼 2주택자들은 10%포인트 중과세하고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만 중과세 한다라는 내용이 찌라시인데 저는 이것도 말이 안 된다. 아니한만 못하다. 유예를 시켜주면 유예시켜주고 부활시켜주면 부활시켜주지 10%포인트 깎아주는 거는 오히려 양쪽을 들쑤신다. 부자 감세 논란이나 조세장 두 개가 다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찌라시는 찌라시다. 저는 이건 안 돼. 만약에 민주당이나 현 정부가 머리가 좀 돌아가고 현명한 판단을 한다면 이거는 할 수 없는 정책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럼 혹시 전에 정책이 이렇게 나올 거였는데 이거를 누가 찌르시로 딱 풀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얘기하신 대로 대통령이 리젝한 거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 찌라시가 쫙 돌았는데 저는 이게 이렇게 하면 부작용이 너무 크다. 김 소장 얘기가 저는 첫 번째 얘기에서 이제 와닿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사실은 진짜 노도강 그리고 금광구가 안 오르는 건 알겠어.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광진하고 사실 동작구는 말이 안 되지. 사실 좀 말이 안 되죠. 거기랑 같이 취급이 돼서 거기를 풀어준다는 것 자체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지. 지금 분위기 보니까 노원구도 풀어주기 쉽지 않겠어. 노원구에 광운대역에 가면 미미삼이라는 오래된 아파트가 있거든요. 미륜건설, 그 다음에 미성, 그 다음에 사모. 우리 붙여서 이제 미미삼이라고 하는데 재건축 단지인데 이게 광운대잖아요. 강북이잖아 사실. 그래서 굉장히 저평가되는데 이게 오늘 11억 거래됐다라고.
전용 84가 전용 84도 아닐걸요. 여기가 소형이어가지고 물론 재건축 단지긴 한데 이슈가 될 정도로 최근에 노원구 쪽에 사람들이 좀 현장 가본 사람들이 막 줄도 막 서 있고 이렇대요. 분위기가 좀 달아오르는데 풀면 또 난리가 나니까 사실 노원구도 저는 풀기가 이제 쉽지 않아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와중에 사실은 저기 광진하고 동작을 사실 풀어준다는 것 자체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냥 불을 붙는 거예요. 시라시 지금 1, 2, 3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두 번째는 정반대 아니야. 네. 부천 묶는다는 거 오르지 않는데 묶는다는 거는 진짜 노도강 묶었을 때부터 더한 어떤 그 반발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 부천 묶으면 진짜 분노가 저는 말이야, 어마어마할 것 진짜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뭐 하는 거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일단은 찌라시로만 보자. 저는 이게 실현될 가능성 없고 우리 삼두구 얘기한 것도 정확한 게 실제로 이렇게 하려고 하더라도 이렇게 이슈 돼버리면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려고는 못 하겠네. 내용 자체가 너무 부실하네. 그렇죠. 푸시하죠. 간 봤는데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있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김인만 씨가 어떤 정책을 내놓긴 내놔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어떤 내가 뭐 정책을 내는 아니 이럴 때 그냥 얘기하면 되지. 그럼 이게 엇박자야. 평상시에는 사실 있잖아요. 방송이라는 게 그런 게 있어요. 옛날에 있잖아요. 윤영빈 씨가 저거 이제 방송하다가 맨날 그런 얘기를 했었어. 형님, 고 형님 제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형님이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냥 하면 되는 거야. 근데 걔는 그걸 얘기하려고 하다가도 아 진짜로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얘기하려고 하다가도 머릿속에서 한번 막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김인만 씨가 유튜브인데 여기서 그냥 평상시에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도 많이 하면서 만약에 내가 정책 위반자라면 난 이렇게 할 것 같다. 입양자라면? 그걸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야지 사실은 이제 김인만의 입을 또 사실 주목하는 거죠. 제가 입양자면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 지금 분위기에서는 하면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중과세 냅둬도 문제, 유예해도 문제, 살려도 문제라면 물론 이대로 냅두면 안 되니까 저는 1년 유예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예했으니까 1년 더 유예한다고 어떤 논란이 생기진 않는데 이게 부활을 시키게 되면 또 다른 논란이 생기는데 육성 지방선거 앞두고 굳이 논란을 만들 그러니까 필요가 사실 있나? 지금 뭐 사실 이제 지방선거만 없으면 뭔가 액션이 있었겠죠.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지방선거가 크다. 자극을 주게 되면 이제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상 반응을 할 수 있으니까 아니, 근데 저기- 자극을 주지 말자는 거죠. 아니 그럼 있잖아. 지방선거 끝난다 치고 정부에서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 저는 해야 되는 게 보유세는 점진적으로 올리고 거래세 내리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매물이 나오는데 아마 거래세는 못 건드릴 것 같고 보유세는 좀 올릴 것 같아요. 이제 보유세를 세율을 올리느냐 공정시장 가입비를 올리느냐 오케이. 공시가격을 올리는데 저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좀 더 올리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계속 묶어두고. 그거는 뜨거운 감자예요. 그러니까 지정하기는 쉬운데 풀기는 너무 부작용이 너무 커가지고 오세훈 서울시장 봤잖아요. 지방선거 끝났다 치고. 끝나도 못 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또 덜 쑤셔가지고 2028년이 또 국회의원 선거인데 토호자는 잘못 건드리면 지금 그러면 토지는 계속 묶어야 되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 계속 갈 것 같습니다. 계속? 집값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아무도 못 건드릴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저 김만 소장이 얘기하기를 서울시내하고 수도권 집값은 이제 당분 안 떨어진다고 했는데 그럼 결국 안 건드리겠다는 거네? 토호제를 풀면 폭등하고 그러니까 다시 묶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너 어디를 묶을 거야? 인천을 묶을 거예요? 지방선거 끝나고 노도강이라든지 금강구 이런 데서 그거 가만히 있을까? 선거 끝났는데 가만 안 있으면 선거 끝나기 전이 부담스럽지. 아니 선거가 끝났으면 이제 정책을 추진해야 될 거 아니야 바르게. 물론 푸는 게 바른 건 아니지만 풀면 풍선 효과 생긴다니까요. 지금도 꿈틀꿈틀 되는데 노동강 풀면 그쪽으로 투자 수요가 몰린다니까요. 아니 그건 알겠는데 내 얘기는 그러면 우리가 이걸 계속 이렇게 묶여서 가야 되냐고 10년 20년을 2020년에 토호제 묶었잖아요. 그게 2025년까지 왔죠. 이렇게 오래 가리라고 아무도 생각 안 했다니까. 그러다가 올 2월에 한번 풀었다가 난리가 나는 아니 바람에 근데 안 된다니까요. 토호제를 묶은 거는 강남하고 용산만 묶은 거잖아. 노도강은 안 묶었었잖아 그동안은. 근데 지금 묶어가지고 서울 전체가 이렇게 된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김종현 씨? 저는 뭐 솔직히 이건 잘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 어쨌든 뭔가 증시로 자금도 조금 유입되고 이러고 있는데 부동산 쪽으로 다시 돈 들어갈 수 있게 풀어줄 가능성은 그렇지 않아도 조금만 이렇게 해도 막 미국 시장으로 돈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부동산에 돈은 계속 못 들어가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또 노도강에 거래가 돼요. 되는데 굳이 풀어서 더 난리를 일으킬 가능성. 토제를 안 풀어도 살 놈들은 사는데 지금도 사잖아요. 만약에 제가 국토부 담당자예요. 풀었는데 난리가 났어. 너 뭐 하는 짓이야 너. 라는 얘기가 나올 거니까 저는 그렇게 용기 있는 정책자는 안 나올 것 같아. 이게 알겠습니다. 너무 오래 했다. 이거 별 중요하지도 않는데.
아니 근데 뭐 괜찮은데 왜 그래? 아, 그런가? 뒤에 더 재밌는 게 많거든. 그래서 이제 김인만 씨가 얘기한 우리 저기 올해 청약 베스트 10 일단은 그 선정 기준하고 뭐 좀 얘기를 해주세요. 선정 기준은 제 마음이고요. 내가 베스트 10을 하려고 했는데 찾아보니까 아무리 봐도 난 10 못하겠더라고. 너무 좋은 게 많아가지고 아 그래? 13까지 갔습니다. 아 베스트 13까지? 서울 중심으로. 경기도 뺐어요. 경기도 안 돼. 지금 서울 베스트 13 하기도 꽉 찼는데 뭘 자꾸 해. 지난번에 보니까 티어 메이크 게임 할 때 많이 하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13개로만 딱. 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올해 이제 청약 베스트 10에서 이제 서울만 지금 청약 베스트 10을 이거는 놓치면 안 된다. 근데 있잖아 사실 근데 또 서울은 또 그런 게 있어. 일단은 청약 가점이 너무 높고 그 다음에 돈이 어쨌든 간에 많이 들어가. 그렇잖아요? 그렇긴 하죠. 어쨌든 이제 그림의 떡이고 경쟁률도 너무 심하죠. 완전 너무 심하죠. 심해. 2025년 평균 경쟁률이 한 150대 1 나왔을걸요, 서울은? 그래요. 그래도 뭐 좋은 거니까. 그래요. 자, 해봅시다. 네. 1위부터 네. 두둥 DH 클래스트 1위. 반포주공 1단지 1, 2, 4주구인데 우리 작년에 2025년에 레미안 트리니원이라고 해서 막 논란이 됐는데 트리니원이 같은 반포주공 1단지인데 거기는 3주구 남쪽에 위치하고 있고 요거는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데 공사비만 한 2조 원이 넘을 거예요. 얘가 2029년 정도에 완공이 되나? 되면 신축 아파트잖아요. 초 하이엔드로 최고급으로 지으면 저는 요게 입주하면 원벨리 넘을 것 같습니다. 일반 분양도 1832세대나 나오니까 청약 가점 점수가 좀 되시는 분들은 여기 목숨 걸어야 된다. 아, 여기가 이제 5천 세대인데 이제 어쨌든 간에 기존의 조합원들이 한 3,200세대 가지고 그렇죠. 1,800세대가 이제 많이 나오네.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지금 이제 반포니까 어쨌든 간에 분양가 상한제를 묶여서 그래도 분양가는 그래도 한 여기는 전용 84 기준에서 이제 제가 예측을 해보면 여기는 거의 한 28억, 30억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당첨되면은 55억, 65억 그냥 넘을 것 같습니다. 65억? 한강 비어 나오면 70억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어쨌든 간에 1832세대인데 근데 이게 경쟁률이 엄청 치열한데 이게 그러면 청약 가점이 어느 정도? 아, 이게 당첨되려면 69점은 안 될 것 같고요. 74점은 당첨될 것 같습니다. 74점 정도가 되려면 무주택으로 몇 년이야? 무주택 15년, 15년? 통장 가입 기간 15년은 다 15년? 공통이고 이제 자녀 수에서 결정나는데 부양가족.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애 2명이잖아요. 부부 애 2명 4인 가족은 69점이 만점. 69점. 저는 무주택이라고 하더라도 69점밖에 안 되는데 떨어지겠죠. 그러면 74점 되려면 애가 하나 더 있거나 부모님은 한 명 더 하거나 부모님 하려면 3년 전에 또 주소를 넣어야지. 쉽지 않네. 쉽지 않은데 서울에 74점 되는 분들은 아마 다 들어올 겁니다. 그렇겠죠. 서울 무주택자들은. 그래서 아마 북새통이 이루어지는데 물량이 많기 때문에 운 좋으면 69점 될 수도 있다. 제가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청약 전문가하고 제가 방송하다가 그분이 이제 자기가 당첨된 노하우를 알려주는데 우리가 아파트 보면은 뭐 평면 나오고 몇 세대 뭐 나오잖아요. 제일 마음에 안 드는 평면에 수량 제일 적은 거 있잖아요. 뭐 1개 나오고 2개 나오는데 타입도 이상해 모양이. 그런 것만 집중 공략해서 자기는 당첨돼서 돈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DS 클래스트 같은 경우 69점이다 그러면 평면이 나오는데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거, 제일 쩌리 같은 거 거기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거기도 만만치가 않을 거예요. 만만치는 않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69점이면 그렇게 하고 나는 한 74점, 79점 정도 돼. 정도 하면은 마음에 드는 거 좋은 거 하시고. 청약이 제일 높은 점수가 몇 점이야? 84점입니다. 84점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15년은 공통이고 가족이 7명이 돼야 되니까 7명이면 부부 빼고 애 5. 애 3명에 부모님 2. 아하, 아니면 부모님 없고 애 애가 5. 다섯. 아니면 이제 부모님 하나 애 넷. 그렇죠. 아, 그래. 나는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또 무주택 15년이잖아요. 무주택 15년에 애 5명을 키우면 그 정도면 거의 뭐 야, 근데 거기서 30억이 또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야? 30억 있어야죠. 아, 그건 쉽진 않다. 쉽지는 않은데 서울에 돈 많은 사람들도 많더라. 그래도 여기 하면 평균 한 150대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집 없이 15년을 있었다는 얘기는요, 급하지 않다는 얘기야. 그렇죠.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다는 얘기야. 근데, 뭐야, 지금 다 집하네? 이렇게 된 거거든.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아까워서
69점인데 이게 억울해가지고 집을 못 사는 분들이 있거든요. 돈은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들어오겠죠. 근데 하긴 또 그래요. 서울이 지금 인구가 한 1000만 되는데 여기에 사실은 뭐 저기 1800세대가 이거 뭐 사실 뭐 달겨드는 건 뭐 일도 아니지. KB 부자 보고서 보면 서울에서 현금 10억 이상, 현금만, 그러니까 부동산 빼고 현금 자산만 10억 원 있는 사람이 20만 명이 넘으니까 그 중에 무주택자들 뭐 있겠죠. 많이. 네. 여기 이제 그 DH 한남 이제 그게 3구역 2위. 재개발. 아하. 요거는 이제 용산입니다. 한남 뉴타운 3구역인데. 이 DH 한남 여기가 이제 그 한남 거기 유엔빌리지 그 뒤쪽에 재개발 지금 거기 말하는 거죠? 그렇죠. 한남 뉴타운. 거기도 한 20년 걸렸다고 그러더라고 재개발되는데. 와, 오래됐지. 한 20년 2008년도인가? 한 20년 가까이 된다 그러더라고. 2006년인가 2008년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와가지고 그나마 3구역이 가장 빨라서 지금 분양하는 거고 1구역은 해제됐다가 이제 처음 시작하고 2, 4, 5구역은 지금 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근데 어떻게 됐든지 여기는 넘버 2.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사실은 그 주택이 많았던 그리고 이제 빌라 다세대가 많았던 세대, 데여가지고 맞아. 그래서 사실은 일반 분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 않죠. 많지는 않네. 많지 않지. 네. 그래도 830개 나오는 게 어디야. 그래도 여기는 너무 좋다. 3구역. 여기도 거의 뭐 강남 못지않게 저는 오히려 인기를 따지면 강남과 비슷하게 오히려 한강뷰 나오면 더 비쌀 수도 있습니다. 여기도 그러면 역시 분양가가 여기도 만만하지 않게 전용 84 기준에서는 여기도 저는 한 25억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네요. 여기도 네. 분상제 적용되니까. 어허. 그러면 DH 클래스트가 먼저 나올지 DH 한남이 먼저 나올지 모르겠는데 무조건 넣으셔라. 무조건 넣으셔라. 근데 이제 나도 지난번에 있잖아 옛날에 이런 거 전혀 모르고 무슨 뭐 이제 뭐 있잖아 유찰된 거 있잖아 혹은 뭐 이렇게 부정청약 같은 걸로 해서 그런 거? 하나 두 개 로또. 넣었더니 진짜 그런 건 뭐 되지도 않더라고. 나도 넣었는데 되겠어요. 우리 둘 다 넣었으니까 안 되지. 아하. 100만 대 1 나오는 거 그런 거. 자, 그리고 이제 쭉쭉 이렇게 가면은 OTL은 이제 반포. 그것도 강남 신반포 21차 재건축. 아하, 21차 재건축. 아, 그러네. 자, 재건축이면 어쨌든 그냥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일단 기본적으로 주고. 그렇죠. 여기는 물량이 얼마 안 나와요. OTL 반포 같은 경우는. 아, 요것도 이제 뭐 좀 되면은 어쨌든 간에. 여기도 강남이니까. 그래요. 그리고 이제 신반포 22차 재건축이 이제 160세대인데 역시 28세대. 네, 28세대. 얼마 나오지도 않네. 요건 DH. 자, 어쨌든 그저 김만 씨가 있잖아요. 어차피 같은 얘기 반복이거든요. 그냥 쭉 순위만 읊어주세요. 그냥 자막으로 쭉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목 아프다. 별다른 콘텐츠는 없어. 내가 이걸 우려했었거든. 네. 내가 쓱 보니까 아니 어쨌든 간에 이거 김인만 씨가 이렇게 순위 안 정해도 대부분의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런가? 아무튼 간에 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여기 흑석이랑 노량진 뭐 이런 거는 흑석 노량진에도 나오지. 내가 강남만 넣으려다가 강남만 넣으면 넘버 10이 되는데 흑석에 2개 나오고요. 노량진 3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좀 관심 있게 봐라. 아파트 이름이 좀 복잡하긴 한데 그냥 자막으로 보세요. 여기는. 사람들이 그래. 야, 김구라 있잖아. 저 김만이 얘기하는 데 있잖아. 김 다 빼고 말이야. 그러는데 이거 사실은 내용은 다 똑같아요. 그냥 자막으로 봐도 충분한 내용이고. 왜냐면 이제 그 사실은 다 이제 로또 청약이기 때문에. 근데 흑석 9하고 노량진은 로또 아니에요. 여기는 분상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가격 그대로 나옵니다. 아, 그래요? 여기 로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로또라고 생각하고 그냥 막 집어넣으시면 안 돼. 그리고 여기가 아마 분양가가 여기가 그래도 여기 한 25억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로또 아니에요. 25억 당첨되면 아마 시세는 한 30억 정도 갈 거니까 아하. 그 정도 먹는 거지. 이게 뭐 강남 아파트처럼 그렇게 먹을 거라고 20억 더 나올 수도 있다. 분양가가 30억 나올 수도 있어요. 강남만 지금 어쨌든 간에 로또고 강남 3구 용산구만 용산만 분상제가 로또고 적용이- 나머지는 그냥 제값 주고 들어가는 거구나. 제값보다 조금 저렴하게.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게 신축이니까 조금 오른다. 신축 프리미엄이니까 아하. 뭐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거 쭉 보다가 야 여기도 로또인 줄 알고 막 집어넣으면 곤란하다. 강남 3구 용산구만 들어가시고 우리 표 보면 방배 르엘까지만 분상제고요. 나머지는 그냥 돈 다 주고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럼에도 또 그런 게 불구하고 있어요. 사실 이 20매덕 하는데 알아보지 않고 막 들어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가? 그럼. 그래도 그런 분이 있던데. 근데 주의해야 될 분은 나가서 실제로 봤는데 얼마 전에 레미안 트리니 원도 돈이 부족한데
설마 내가 되겠어 하고 넣었다가 당첨돼 버리니까 돈을 못 구해서 동동거리는 사람 제가 실제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금 계획은 좀 하자. 요즘 대출이 2억밖에 안 나오니까. 아니 근데 저는 질문 하나 있는데 저희 동네는 뭐 이 아파트 이슈는 별로 없고 안양주? 네, 별내 별내. 그 신도시에 바로 역 앞에 딱 두 개 엄청 크게 그 생수기 두 개 있었거든요. 힐스테이트하고 자이 시건이 뭐 있을 텐데. 아 그거는 그거 생수가 아니에요. 아 생수가 그러니까 아니야? 어쨌든 이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있어. 그게 두 개가 지금 엄청 큰 플랜카드가 붙었어요. 생수에서 이제 오피스텔로 전환한다고 용도 전환 용도 변경된다고. 네. 그래서 제가 원래 저희 아버지 그 집 팔리면 그때 살려고 얘기했잖아요. 관심 있던 두 곳이어서 이렇게 오피스텔로 전환되면 저것도 한번 가볼까 했는데 근데 뭐 아무것도 바뀌는 거 없이 그냥 용도만 바뀌더라고. 운동만 바뀌었죠. 아니 근데 호가가 엄청 뛰던데. 얼마예요? 그게 원래 제가 봤을 때는 5억이 안 됐던 것 같은데 갑자기 막 그거 올랐다고 뭐 1억, 2억 넘게 뛰었던데? 1, 2억 정도는 충분히 오를 수 있죠. 그래도 생수기, 뭐 인지도면이나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잖아요.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서. 오피스텔 바뀌면 이제 리스크가 사라지니까 저는 1, 2억 오르는 거는 뭐. 우리가 아파트하고 오피스텔의 차이는 알겠어. 생숙하고 오피스텔의 차이는 뭐야? 오피스텔은 음부형 시설인데 최근에 이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제 주택 수는 잡히는 거. 생활형 숙박시설은 말 그대로 숙박시설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약간 모텔은 아니고 우리 에어비앤비처럼 어떤 분이 온다면 숙박으로만 사용해야지. 그러니까 주택으로 한마디로 월세로 주면 안 돼요. 생수금. 월세 주면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한계가 아주 많은 데네. 많죠. 그런데 그거를 2020년, 2021년에는 관행적으로 숙박인데 생활형 숙박인데 그걸 원룸처럼 사용을 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분양 현장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니까. 이거는요, 관광객들 그냥 돈 받고 하루 재워줘도 되고요, 원룸으로 사용해도 돼요라고. 원룸으로 사용해도 돼요. 근데 아니 지금 이거 불법이지. 원룸으로 사용해도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불법이잖아. 그럼 아니, 정부가 곧 법을 바꿀 거 이렇게 팔아먹었구나. 파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그냥 돼요, 그냥 걱정하지 마. 지금까지 계속 해왔어. 그러고 정부도 단속을 안 했는데 2020년, 2021년에 이게 난리가 났거든요. 왜냐면 그때 아파트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아파트는 규제를 해요. 대출 규제도 하고 주택수 규제도 하는데 이거는 규제에서 쓱 빠져. 대출도 70% 나오고 주택수도 안 잡히니까 또 공사하는 건설하시는 입장에서는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돼서 남는 게 별로 없어. 돈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상가에서 돈을 벌거나 생수기 황금알을 낳는 거이지. 아니 그래서 사실은 이것 때문에 이제 자빠진 데가 태영 아니야. 그렇죠. 태형도 그렇고 많은 건설사도 힘든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자, 관광객들이 와서 하루 자는 거잖아요. 그럼 주차장이 많이 필요할까요? 적게 필요할까요? 많이 필요하지. 적게 필요하죠. 왜냐면 오피스텔은 매일 와서 자는 사람들이니까 100개가 필요하다면 생수건 50개만 있어도 매일 꽉 차지 않으니까. 그러면 건설하는 입장이라면 주차장을 적게 짓고 룸을 많이 뺄 수가 있으니까 이게 수익성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엄청 팔아먹으니까 난리가 나니까 국가에서 안 돼. 이거 원룸으로 월세 주고 사용하면 안 돼. 라고 이제 법으로 규제해버리니까 그때부터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근데 있잖아, 그동안 그러면은 돈을 받을 때 어쨌든 간에 오피스텔보다는 싸게 받았을 거 아니야. 저렴하게 받았죠. 근데 그거는 이제 세금 처리 같은 거 없이 그냥 돈으로 여기는 그냥 월세 뭐 35만 원 받고 그냥 막 살았는 거지 뭐. 그냥 어쨌든 간에 이런 거 없이 그냥 세입자 끊어달라면 안 끊어줬겠지. 이거 어떻게 끊어줘요? 아니 그러니까 못 끊는 거네. 못 끊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쨌든 간에 대신 안 끊는 대신 싸게 들어가고 저렴하게 들어가는데 그래서 분양할 때는 제가 실제로 현장에 가보니까 아니 아무리 봐도 주변에 월 50도 받기 어려운데 월 100만 원 받을 수 있다고 막 구라치니까 실제로 거의 먹히더라고. 프리미엄도요 계약만 하고 3개월 내에 5천만 원 바로 붙어요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계약했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니까 막 소송하고 난리가 났는데 하도 문제가 되니까 이제 변경 시켜주죠.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해라라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주차장이나 이게 그것 때문에 쉽게 안 돼요. 근데 여기는 플랜카드 붙었다는 얘기는 야 이렇게 힘든 걸 우리가 바꿨어라는 걸 이제 자랑을 하는 거죠. 거기는 어쨌든 간에 주차장 공간 이런 것도 좀 확보가 되는 데였었구나. 제가 보니까 거기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자이 만들어주면서 자이가 거기 이제 그 시에다가 뭐 내놔야 되잖아요.
가운데 공원하고 그 공용 주차장을 만드는 아, 그러니까 것 같아.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용도 변경을 해준 거죠. 김만 씨 어쨌든 코너는 이렇게 이제 본인이 준비한 것보다 이렇게 얻어 걸리는 거에서 아 이게 코너지만 이게 또 부동산의 맛이지. 아 코너에 대한 그 예측성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도 물어보고 그러는 게 우리 저 김만 씨 의도들을 이렇게 끌고 가면 물론 이제 좋은 것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저희가 이제 우리 저 김만 씨가 이제 저희가 그때 합의 본 대로 뭐 예를 들면 은평구에 김인만이 뽑는 뭐 이제 뭐 예를 들면 동하고 아파트. 베스트 5. 근데 그거를 가격별로 해서 줄 세우기 하면 그건 안 되는 거고. 내 마음에 드는 거로. 아, 그렇지. 왜냐면 이제 투자 가치가 있고 좋은 나름 걸 뽑아야지. 괜찮은 거 내야지. 아, 그럼. 그냥 네이버 같은 데 가지고 가져가고 해가지고 쓱 해가지고 가격 제일 비싼 거 1등 놓고 이러면 그거는 진짜 아무 쓸모가 없는 거야. 이제 안 어떻게 한다고 알았지? 이제 저희가 이제 다짐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뭐 다음 주에 예. 또 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면. 이것도 사실 그런 느낌이 있어 지금. 이건 제가 다 찾은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도 나름대로 조사한 거예요. 그래요. 예. 좋잖아. 이거 꼭 올려줘야 돼요, 이거. 아, 그래 알겠습니다. 이걸 꼭 근데- 청약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있잖아 좀 그런 게 있어. 왜요? 어쨌든 이걸 내가 왜 아까 좀 맥 빠지는 것 같긴 하지만 되기가 너무 힘들잖아. 되기 힘들다고. 어. 노량진 흑성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개 빼고는 너무 되기가 힘드니까. 당첨만 되면 로또라니까. 현금 30억 있으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은평구의 베스트 3, 베스트 5다 이거는 어쨌든 자기가 돈이 있으면 이거보다는 어쨌든 쉬운 거잖아. 그러면 이제 강남이나 이런 데보다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지역으로 뭐 은평구 아니면 뭐 이제 뭐 금강구, 노원구 아니면 이제 노동강 뭐 뭐 이런 데. 사실 뭐 중동 상도 오케이. 뭐 이런데 남양주 이런 데가 우리가 조금은 더 관심을 왜냐면 이거는 내가 딱 봐도 이건 안 돼. 무슨 몇백 대 1인데 어떻게 되냐고. 우리 구독자님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할 수도 있는 거지. 아니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너무 그림에 이제 똑같은 얘기들은 우리가 그동안 반응이 없었던 게 다 주로 그런 얘기들이야. 강남 얘기 많이 하고 이런 거는 조금 그렇더라고. 아 그리고 있잖아 내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롯데타워가 있잖아. 생각보다 사실은 인기가 없다고 해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그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이제 뭐 최근에는 조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 했더니 거기 있잖아. 어쨌든 간에 이제 SNS라든 이런데 소위 말해서 지난번에 그 전청조 이런 얘기도 해가지고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전청조 덕이 크지. 가격이 회복이 안 되고 있다고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사실이 맞는지에 대해서 다음 주에 또 김만 씨가 한번 좀 조사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들었죠? 전청조가 큰 역할을 했지. 그리고 이제 또 환상을 깨버렸지. 사실은 거기가 어마어마해. 일상생활하기는 좀 쉽진 않잖아. 그러니까는 사실 이제 어떤 목적을 갖고 들어와서 약간은 뭐 이런 말씀 드린 건데 떴다방처럼 자기 뭐 이런 거 다 찍고 뭐 이러면서 자기 어쨌든 뭐 자랑하려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금전적인 어떤 뭐 사기를 치려고 한다 뭐 이런 사람들이 꽤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일상생활 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본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거기 휴게실에 가면 뭐 구운 계란이 2만 원 한다든가 그러.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조금은 알겠습니다. 시그널. 시그널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김구라 경제연구소입니다. 예, 지난번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이제 원래 이제 인터넷 방송을 처음에 시작해서 어쨌든 뭐 유명해지고 그래서 원래 근데 인터넷 방송하는 사람들이 팬클럽들이 처음에 생겨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제 저희 그 팬클럽이 도탈이라는 데였거든요. 그래서 도탈이? 도탈. 저희가 이제 도시 탈출. 아, 도시 탈출. 옛날에 이제 제가 인터넷 방송 했었을 때 초창기에 이제 그 프로그램 제목이 이제 도시 탈출에서 도탈이었거든. 근데 제가 이제 김구라잖아. 그래서 이제 저희 팬클럽 회원들을 그 당시에 라이어라고. 라이어. 왜냐면 이제 김구라 도시탈출 팬클럽이었는데 물론 이제 그때 저와 같이 하는 친구들이 이제 황봉한 노수였는데 그냥 김구라가 약간 뭐 그래도 좀 대표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라이어라고 있어서 아 진짜로?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옛날에 이 그리구라가 처음에 할 때 거기 이제 여자 PD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 우리 구독자들의 이름을 붙여줘야 된다고 했어. 뻐꾸기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랬는데 내가 그런 거 다 안 했어. 야, 뭐 이렇게 내가 방송 이렇게 몇 년 해보니까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아. 본질이 중요하지. 내가 그랬는데 예전에는 뻐꾸기 골프도 그렇고 저희 이제 처음에 이제 그리고라도 그렇고 제 팬들이 좀 다수였었어. 제 팬들. 근데 이제는 김종효 사실 김인만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이 영입이 되기 시작했다고. 그런 분들은 이런 좀 아기자기한 그런 한번 좀 재미도 한번 느껴보고 싶어 하겠다. 그럴 수 라는 있겠네. 생각에 아.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약간 우리 저기 김구라 경제연구소에 우리 팬들의 애칭을 내가 한번 공모를 해보는 게 어떠냐. 공모로. 공모라 봤자 이제 사람들의 의견을 한번 받아보는 건데. 재밌겠다. 내가 옛날에 뻐꾸기 때 그리고 옛날에 그 그리구라 때 하재는 거 하나도 안 했거든. 내가 그리고 그때 옛날에 이상한 의견 낸 것도 여기 영상에 있을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럼 우리가 있잖아 그런 걸 뭘 하면 좋을까 해서 나도 하나 지금 생각한 게 있거든. 뭐예요? 어? 뭐예요? 우리가 이제 주식과 부동산이잖아.
그래서 우리 저거 어때? 주부홀. 주부홀이요? 뭔 소리요? 주식 부동산 홀릭. 홀리. 주부홀. 별로야? 느낌이 팍 오지 않네. 누가 봐도 별로. 주부홀 아니면 저거 어때? 주부탐. 뭐요? 주부탐. 탐? 어. 탐구? 주식과 부동산 탐리. 탐리. 네, 주부탐 주부홀. 별로지? 이거는 아무래도 신선한 아이디어를 공모받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공모 받아야겠다. 그래요. 어쨌거나 저 여러분들 김인만 씨 그리고 이제 김종효 씨 때문에 저희 채널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들어오시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한번 저희가 한번 또 애칭을 한번 또 주는 걸로 한번 또 그렇게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 뭐 찬성해? 뭐가요? 그거 이름 붙이는 거. 난 너무 좋아요. 일생을 그런 거 못 해봤잖아. 주부탐 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저희가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100만 유튜브 남편이 최근에 결혼한 신혼 부부인데요. 저는 지금 이제 구독자 100만 명 규모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유튜브의 세계가 너무 넓고 다양해서 사실 굉장히 대단한 거죠, 100만. 100만 하지. 우리가 지금 30만이 아직 안 됐잖아요. 겉으로 보면 있잖아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조회수와 수익이 늘 일정하지 않아. 이건 진짜 정확한 얘기예요. 좀 스트레스는 있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저희 그리고 이제 동현이가 간 후에 유튜브란 분하고 해서 제가 이제 방송한 거, 네. 뭐 이제 조회수 이것도 꽤 나왔는데 그분이 이제 사실은 뷰티 유튜버거든. 근데 저희 딸하고 봤어. 예, 학부형 관계예요 저하고. 근데 보면 이제 진짜 집안 식구들이 다 하더라고. 남편도 하고, 그래요? 와이프는 당연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직원 한두 명 해가지고. 보통이 아니구나. 힘들어요. 예. 현재 안 하는 현금이 한 1억 정도 있고, 제 현금 1억, 그리고 주식이 약 3억 정도에서 부부 합산 5억 정도. 이 중에 말이죠. 최소 1억은, 현금 1억은 비상자금으로 남겨두고, 나머지는 이제 주택 매입에 쓰고, 이렇게 살고 싶다. 근데 소득이 높게 잡히는 편이라서 신혼부부 생애 최초 같은 정책 대출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있죠. 사실 프리랜서는 대출에 민감하죠. 그렇죠. 왜냐면 우리 수익이 일정치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옛날에 돈을 좀 범에도 불구하고 좋은 데를 못 갔던 게 항상 그 당시에 부채에 시달리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사실 지금 이렇게 잘 될 줄 알았으면 나도 사실 그 당시에 압구정서인데 그냥 갈 수 잡았지. 있었지. 갈 수 있었죠. 잡고도 남지.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발목을 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고 있는 지역이 구리 인창동. 인창에서 이제 3개의 아파트를 보셨어요. 그래서 LIG 건영 아파트가 오래됐습니다. 31평. 인창 1단지 주공 23평. 그리고 인창 2단지 주공 32평. 근데 1단지 주공 23평이 어떻게 보면 이제 평형대가 조금 차이가 나는데 네. 여기 이제 한 10평 정도 차이 나는데 가격이 같은 거 보면은 얘가 조금 입지 조건이 좀 좋은가 봐요. 1단지가 가격이 조금 더 좋습니다. 이유는 뭐야? 지하철역에서 좀 가까워요. 그래서? 여기가 지하철 8호선 동구릉역이거든요. 네. 거기서 1단지하고 LIG 건영이 좀 더 역세권이고 2단지는 1단지 옆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영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LIG 건영은 31평인데 어쨌든 여기서 가까운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거네? 일단 가격을 봐요. 제가 찾아봤거든요. 가격을 보니까 일단 LIG 건영이 31평이 한 5억 4,500만 원 최근에 거래가 됐고 전세가 한 3억 9천 정도 하니까 일단 이분 같은 경우는 금액대로 이 정도로 이제 대출 좀 받아서 아니 제 얘기는 뭐냐면 김 소장 말대로 2단지 주공은 좀 멀고 LIG 건영하고 1단지 주공은 뭐 역세권이라고 하는데 10평 차이가 나는데 가격 차이가 좀 나지 않는다는 게 좀 궁금해서. 일단은 1단지 인창 1단지가 96년에 지었고요. LIG 건영이 94년도니까 2년 정도 좀 차이는 나는데 인창 1단지가 23평이 5억 7천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LIG 건영은 지금 31평인데 5억 7천 아니야? 네네. 근데 10평 차이 나는데 이렇게 가격이 차이가 안 날 수가 있나? 일단 용적률이 LIG 건영이 289% 정도 돼요. 용적률이 굉장히 높고 인창 1단지는 203%니까 나중에 재건축하게 되면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인창 1단지가 재건축 측면에서는 그래서 조금 더 이게, 유리하지 않을까. 반영이 된 거구나. 그리고 90년대 지었으면 이제 구축에 들어가잖아요. 구축 아파트면 이제 재건축을 좀 고려해야 되는데 재건축을 염두에 둬서 염두에 그렇게 두면은 되는구나. 이 세 개 중에는 인창 1단지가 인창 2단지도 용적률이 235%니까 일단 인창 1단지가 재건축
측면에서는 좋은데 솔직히 이게 재건축이 언제 될지 지금 어떤 뭐 본격적인 움직임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옛날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주공이 어쨌든 간에 실평수가 조금 더 잘 나온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 옛날에. 옛날에. 실평수? 옛날에. 요즘은 큰 차이는 안 나요. 옛날에. 응. 1단지, 2단지가 큰 차이는 안 나요. 인창 2단지도 30평대는 한 7억 3,500 정도 가니까 30평대는 가격이 좀 있긴 하죠. 있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인창 1단지하고 LIG 건영 31평이 10평 차이 나지만 가격은 같고 네. 그리고 2단지가 조금 역세권에서 멀지만 32평이기 때문에 가격이 좀 더 세고 네네. 자 그래서 이제 솔직히 이제 본인이 마음에 드는 건 3번인데 매매가가 7억이에요. 그래서 현금 4억 대출 3억. 근데 이분은 이제 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뭐 한 5억 정도가 있는데 대출도 1억은 안 쓰고. 마땅치 않고 하니까 그래서 대출 상환 계획을 안정적으로 이게 잡기가 어렵다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아이까지 생각하면 너무나 작은 평형으로 가는 것도 고민이다. 그래서 어떤 게 나을지 김 소장이 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구리가 아직 규제 지역에 안 들어갔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실거주 목적도 있고 투자 목적도 있는데 이게 두 마리 토끼를 한 아파트에서 다 잡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도 이게 이제 그 재건축 주말 문제도 토끼가 없으면 또 그게 의미가 없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분이 인창 2단지를 선호한다고 했잖아요. 마음은. 그러면 가격대가 그래서 여기 전세 가고 저는 전세 끼고 차라리 재개발하는데 수택 2지구나 이런 거 하나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는 차라리 좀 투트랙으로 투트랙으로 솔직히 이게 재건축하려면 뭐 10년, 20년 걸리고 사업성도 좋지 않을 것 같으니까 전세 좀 살면서 아니면 뭐 전세 대출이 잘 안 나오면 반전세나 월세를 좀 살아도 되잖아요. 이분들이 고정 수익이 적지 않을 거야. 100만 유튜브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월 수익이 좀 나올 것 같으니까. 많이 안 나와. 100만인데도? 100만이 안 돼봐서. 우리 부다방은 12,000. 그래서 아무튼 저는 전세나 반전세나 월세로 살고 싶은데 살고 여기 아마 월세 비싸지 않을 거예요. 살고 그냥 재개발 구역에 투자하자. 그러면 여기 전세가 얼마야? 그러니까 지금 보자고요. 전세보다 난 월세로 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대출 받지 말고. 이 솔루션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게 훨씬 더 좋아요. 봐봐요. 1억 3,100에 97만 원 거래됐으니까 4억 중에 1억에 100만 원 월세 가고 3억으로 투자하자고. 대출 받지 말고. 3억 어디? 수택 2지구나 이런데 동현이 했던데 그쪽에 그런데 오늘 지금 많이 올랐는데? 3억으로 투자할 때 있어요. 전세 끼고 사면. 전세 끼고 그러면 여기 나중에 새 아파트 되면 그쪽으로 이사 가는 거지. 신축 아파트로. 인창보다는 어쨌든 간에 이제 수택이 재개발이 빠르니까 이분이 3억 대출 받는다고 했는데 3억 받으면 월 원리금 하면 100만 원 이상 나가거든요. 더 나가죠. 원리금에 대한 이자만 이자만 해도 그러니까 더 나가잖아요. 한 이자면 100만 원 130 정도 나갈 거예요. 그러면 그럴 바에는 월세 100만 원 내고 살다가 재개발 투자하자는 거지. 이거보다 더 좋은 솔루션이 어디 있어? 아 그렇게 가자고. 더 좋은 거 있으면 얘기해봐요. 아니 만약에 그러면 그거 말고 다른 안을 한다면 지하철 가까운 1단지에 용적률도 낮으니까 저는 1단지 23평 살아도 1단지 갑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근데 왜 인창 LIG 건영 31평인데 이거는 5억 얼마밖에 안 들었는데 왜 2단지 주공을 하려고 하는 거지? 그 제가 이게 그 동구능역에서 내려서 저희 집에 이제 가는 길, 다산에서 이렇게 가는 길에 지나가는 길이라 제게 지금 스치는 기억이라 제가 정확한지 몰라서 이 구리분들이 보시면 뭐 욕하실지 모르겠는데 LIG 건영이 제 기억에는 끝쪽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하. 이렇게 끝쪽에 있어서 그 큰 도로 있잖아요. 그 내부 순환 들어가는 아마 그 큰 도로 바로 옆에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약간 예. 위치가 조금 안 좋구나. 예, 아마 그래서 아마 시끄럽거나 좀 그런 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 가격은 정확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월세 살고 그래서 신축 아파트 될 만한데 투자하는 게 저는 1번이라고 생각하고요. 굳이 나 이 세계에서 해야 된다면 저는 그래도 지하철역 가깝고 그래도 용적률이 낮은 인창 주공 1단지로 픽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근데 어쨌든 아이가 태어나면 어쨌든 세 식구 사는 건데 아직은 안 태어났잖아요. 아직까지는 뭐 그냥 견딜만 하니 23평에서 아기 학교 갈 때까지 7년 시간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재개발 될 수 있으니까 집에서 촬영을 한다거나 이런 거 아닌 이상은 그냥 둘이 사는 거면 이게 사실은 저기 주공 한 23평이면 실제는 한 그래도 한 15~16평은 나오죠? 전용 면적 그렇죠. 전용 면적 18평 정도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자, 근데 있잖아요. 저희가 있잖아요. 그 주식이 조금 사연이 덜 들어와. 너무 좋아서 그런가 봐. 고민할 필요가 없이 막 아니, 게 아니라 올라간다. 여기 이제 사연을 보낸 분들이 그거잖아. 나 진짜 엄청 물려 있어.
이거 어떻게? 그렇죠. 근데 그런 사실 이제 자기는 탈출할 생각이 별로 없는 분들이에요. 그런가? 그냥 다시 한번 확인을 받고 싶어. 그렇지. 그런 분들이 많죠. 우리한테 사연을 보는데 김종효가 어유 그래도 가능성이 있어요. 확률이 적지만 이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거지. 그게 아닌 이상은 그냥 갖고 가는 거야. 그냥 좋은 얘기를 듣고 싶구나. 아니 내가 이미 이제 나쁜 얘기 들을 걸 알아. 근데도 그냥 한번 확인해 보는 거지. 그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답은 정해놓고 그러니까 경제방송에서 주식 상담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주식 상담을 뭐 이렇게 실시간으로 받는 걸 이렇게 보다 보면은 그게 두 부류 중에 하나야. 나 많이 올랐으니까 자랑하고 싶은 부류가 하나 있을 수 있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네,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정말 많이 빠졌는데 아 이거 나 위로 좀 해줘 이러신 분들도 있더라고. 결국 위로해달라는 게 많고. 위로를 근데 못 해주지. 위로를 왜 우리 보고 해달라 그래? 완전 티처럼 막 그냥 거기 냉혹하게 하는 것보다는 최소한 진행자가 됐든 그 전문가가 됐든 둘 중에 하나는 좀 약간 위로도 좀 해주고 위로도 해줘야 돼요? 공감해주면 이제 그것 때문에 아, 우리가 위로해줘야 되는 거야. 사연을 한번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말이죠. 지방에서 이제 맞벌이하면서 이제 미취학 아동 2명을 키우고 있는 구독자인데요. 시골에 살면서 증권사 지점 한 번 가려면 차로 왕복 4시간이다. 근데 사실은 저기 이제 요즘 이제 다 이제 우리 이제 스마트폰으로 거래를 하니까. 없애는 추세예요 지점도. 맞아요. 그래도 왕복 4시간. 자, 김구라 경제연구소 거의 이제 오디오처럼 듣고 있습니다. 형편이 넉넉한 건 아니지만 아이들한테 돈만큼은 따로 만들어주자는 생각에 육아지원금 그리고 용돈 모아서 한 1,000만 원 정도가 됐는데 그 돈으로 3년 전에 아이들 명의로 이제 주식계좌 만들었다 해서 삼성전자 69,000원대. 아, 좋네. 하이닉스 11만 원대. HMM. 근데 이분이 좀 종목 찍는 그래도 좀 눈이 있네. 좋네. 그래서 6개 종목. 그리고 거의 잊고 살았습니다. 근데 계좌를 까보니까 1,000만 원이 불어서 2,000만 원 정도. 수익률 씨. 여기서 고민이 시작됐다. 이걸 계속 국내 주식으로 가져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해외 주식이나 ETF 같은 거.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사실 이분들은 10년 혹은 20년 정도 묻어둘 생각이에요. 둘째 아이 몫으로도 약 1,000만 원 정도가 모여 있는데 이게 10년 정도 묻어둔다 치고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저기 뭐 김종현 씨가 이제 그러더라고. 형님 이거 뭐 여기 별로 할 얘기가 없습니다. 할 얘기가 없다라는 게 10년 뒤를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떤 용도로 쓰실 건지가 중요한데 정말 뭐 이 10년, 20년 모아서 애들 학비로 쓰실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수익률이 좋지 않아도 잘 지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안정성을 네네. 하느냐?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첫째께 2,000만 원 모여 있고 둘째께 1,000만 원 모여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미국의 투자나 뭐 우리나라의 투자는 10년을 그냥 지금 현재 투자해서 가져갔을 때는 우리도 리스크 있고 미국도 리스크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 보면 10년 정도 됐을 때는 언젠가 분명히 더 지금보다 훨씬 높은 고점이 있겠지만 10년 후에 그 고점이 나의 시점과 일치할 거라고는 보장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제가 보니까 학비는 아닌 것 같고 애들은 여기 그냥 있잖아. 돈을. 재테크 관점에서. 근데 사실 이제 이런 질문이 왜냐면 사실은 진짜 뭐 예를 들어서 지난 10년을 리뷰한다고 생각하면은 사실 이제 이해가 되는데 10년 뒤를 김종효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렇죠. 알면 우리가 다 했지. 그럼.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만약에 10년 최대한 손실을 덜 보면서 만약에 투자하고 싶으시다면 저는 해외보다는 국내에 하시는 게 그나마 환율 변화를 조금 피할 수 있어서 10년으로 보더라도 네. 이장보다는 그러니까 미국장이 더 좋을 수도 있지만 미국 시장은 환율 변화나 다른 변수들이 또 많이 있기 환율 때문에 때문에. 그런 변수들까지 만약에 피하고자 하신다면은 저는 2,000만 원을 국내에도 최근에 한 2% 정도 주는 그냥 그 예금 계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 때나 뺐을 수 있는 계좌인데도 분에 2%씩 연 이자를 주는 그런 펀드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2,000만 원을 그 예금에 묻어두고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뭐 월 10만 원이든 그 단위로 쪼개가지고 계속 그냥 고배당 ETF를 매달 사시는 게 고배당 ETF. 예. 그러면 그 2,000만 원 담겨 있는 거기에도 매년 2%씩 이자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내가 10만 원씩 넣는 그 고배당 ETF 수도 계속 나올 거예요. 월마다 아마 조금씩 배당금이 나올 텐데 그럼 그 배당금을 계속 복리 투자를 하는 거죠. 그게 제가 보기에 10년 지났을 때
아마 제일 변화 없이 자금을 계속 불릴 수 있는 방법이다. 안정적으로. 단순하게 3% 예금에 투자했을 때보다는 저는 적어도 한 두세 배 이상의 이익은 돌아올 거라고 봅니다. 자녀가 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000만 원 주고 싶다면 미국 자녀 이름으로 1,000만 원 증여세 안 나오니까 증여하고 한 명은 테슬라, 한 명은 엔비디아 사줘. 이런 거는 안 돼요? 10년 후에도 테슬라, 엔비디아가 정말로 탑 티어일까는 잘 모르겠어요. 아 진짜. 워낙 뭐 새로운 것들이 잘 튀어나오니까.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그러면 금을 사주는 건 어때요? 아 금. 금도 많이 근데 오르지 않았어요? 금으로만 100% 가는 건 좀 리스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좀 그건 있는 것 같아. 내가 진짜 열어보지 말자. 진짜 안 열어보네. 그냥 꾹 묻어두네. 야 이거 완전 부동산 스타일인데. 10년 후면 부동산 사야 돼. 원래 부동산이 10년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10년을 안 볼 거면 사실 진짜 살만한 게 삼성전자고 몇 개 없잖아요. 이왕하는 거 한 명은 삼성전자, 한 명은 테슬라 사고 10년 후에 뚜껑 열어보는 거지. 재밌잖아. 근데 그럴 거면은 삼성전자가 좀 쌀 때 사셨어야죠. 지금은 이제 서서히 싸지지 그러니까. 않기 시작했는데. 뭐 10년 후 어떻게 알아? 그냥 막 사는 거지. 저는 그래서 이제 금을 얘기했는데 금도 너무 비싸니까 지금은. 그렇죠. 김들 그래도 금이 안정적. 그럼 달러 사는 거는 달러는 수익이 없잖아요. 10년 후에. 네. 그럴 거면 차라리 달러 채권을 사는 게 낫죠. 근데 이게 지금 물가 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채권 같은 거에 10년 투자하면 물가 상승률을 못 쫓아갈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실물을 투자하는 건 맞는데 금을 지금 가격에 잘못 투자하면은 금은 제가 보기엔 뭐 인플레를 해지하는 측면은 있지만 금은 한 번 안 오르면 10년 동안 안 오를 때도 있더라. 그러니까요. 그래서 금은 좀 리스크가 있어 보이고 주식이 가장 나아 보이기는 하는데 아유 10년 후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알아서 이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저기 있잖아요. 저희가 명쾌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질문을 저희가 이제 좋은 질문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거는 진짜 누구나 궁금한 거지만 10년 뒤는 우리가 몰라요. 우리가 답이 그래서 저희도 없어요. 진짜 좋은 대답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그 마음을 아니까 우리가 이제 뭐라고는 못하는 거야. 근데 사실 10년 뒤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그냥 인덱스 투자하시는 게 제일 맞아요. S&P 인덱스에. 500은 그냥 제가 보기엔 근데 한 번에 지금 사시는 건 무리고 예를 들어서 뭐 매년 1월 1일 날 100만 원씩 쪼개서 뭐 10번을 사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시던지. 저희 이제 제작진들이 이제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어떤 분들이 이제 오시면 아니 이거 이제 방송에 내보내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 내보내려고 사실 방송하는 겁니다. 방송 내보내야죠. 아니 근데 어떤 분들 중에서 또 그런 분들이 계시나 봐. 내가 이제 비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뭐 예를 들면 까진 얘기를 하는데 내 얼굴이 공개되는 거에 대해서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은 저희가 이제 얼굴을 좀 가리고 비공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너무 이제 부담 없이 나오시고 그리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그 개그맨 후배 중에 윤성환이라고 있어요. 알아요? 요즘 그 스님 하시는 아니 걔는 윤성호고 윤성한이라고 옛날에 있잖아. 마이클 잭슨 그 얼굴 모사를 하는데 마이클 잭슨 그 코를 약간 좀 패러디해가지고 코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 근데 그 친구가 얼마 전에 저하고 이제 통화를 했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 이걸 너무 재밌게 보고 있다. 근데 자기가 한번 나오고 싶다 이거에서 내가 야 무슨 이슈가 있니 했더니 자기가 한 8천만 원 정도가 까졌는데 주식이요? 자기가 거래액이 1년에 90억이 넘는데 그거 정상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와 연구형을 넘는 사람이 나오네? 그러니까 뭐 손실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매매를 많이 하신다는 거잖아요. 매매를 쟁이라나 봐. 형님, 뭐지? 그거 재밌잖아요. 그래서 내가 야, 그 한번 더 나와라. 내가 그랬거든. 대박이다. 조만간 한번 나올 예정입니다. 와 조연구를 넣는다. 거래액이 90억이 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해? 근데 그분은 오히려 손실을 그렇게 크게 안 보셨을 수도 있어요. 안 보고 보고를 떠나서 어떻게 90억을 거래나? 그러니까 매일 단타치기 하는 거야. 그러니까 증권사 직원이면 5천만 원으로 계속 막 하루에도 여러 번 굴려가지고 그거 뭐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하고 있더만. 다른 일을 안 해요? 하지. 개그맨 안 하고? 하지. 그런데도 그게 가능해요? 일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답답한 소리하고 앉았어. 그럼 뭐겠어. 일이 없는 거지. 그래서 그 친구를 한번. 네, 좋아요. 조만간에 한번.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사실 오프라인 콘서트 할 때 보면은 이제 조용구 씨도 한번 모셔서 노래 한번 시키고. 그러니까 좀 내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지. 왜냐면 사실 있잖아. 이거 했어. 근데 반응이 안 좋잖아? 결국은 욕은 누가 먹는 줄 알아? 내가 먹는 거야. 이 사람도 욕 안 먹어요. 그러면 연구형 부릅시다. 야 이 사람은 한번 아니 그래서 이제 내 얘기는 약간 좀 프리하게 그냥 편안하게 토크 콘서트로 갔지. 근데 내가 보니까 이분들이 엄청나게 뭔가를 들으려고 오는 것 같아. 근데
근데 그렇게 오는 건 난 사절이란 얘기지. 아 그런가요? 그럼. 그냥 김만 씨도 뭔가 조금 나이브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김만 씨는 여태까지 이제 뭐 할 때 그래 뭐 나 뭐 내 보고 이렇게 해서 한 뭐 그냥 뭐 한 돈 10만씩 받고 해가지고 이렇게 한 10명 하고 이런 거랑 차원이 달라. 아 그런가? 아니 왜냐면 사실요 10만 원씩 내서 10명이 불만 가지면 그거는 10명이에요. 근데 5만 원씩 해서 200명이잖아? 아 불만 안 가져요. 불만은 아니야. 걱정 안 해도 될 정도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 진짜로? 걱정 안 해도 돼요. 가능해? 나는 이제까지 욕먹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걱정하지 마요. 나만 믿어. 아 그리고 미리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게 만약에 그게 뭐 종목 진단하는 시간이 되면은 200명 거 솔직히 다 해줘야 되거든요. 아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종목 안 진단하는 되고. 시간은 가질 수가 없고. 맞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생각하는 거야. 잠깐만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해야지. 그러니까 옛날에 있잖아. 저기 있잖아. 음악다방 가가지고 아니 말이야 왜 내 신청곡을 안 틀어주고 있어? 아 나 지금 여기 저 음료수 좀 몇 개 시켜 먹는데 이렇게 접근하는 분들이 있을까봐. 근데 또 어떤 분들 그래. 김구라 저거 말도 안 되는 얘기라서 우리가 그렇게 수준이 낮은 줄 알아? 근데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 진짜로. 아니 근데 그분들의 그 마음이 수준 낮다고 표현할 수는 없는 거야. 절박하니까 어떤 분들 부산에서도 달려갑니다. 그게 단순히 김인만하고 김종혜하고 내 얼굴 보러 오는 거겠냐고. 보고 싶어 오는 거야. 아니야. 왜냐면 옛날에 내가 팬클럽 모임할 때는요 그냥 김구라가 좋아서 온 거야. 내가 그 사람들한테 헛소리하고 그런 것 자체를 열광했단 말이야. 근데 전문가들은요 그걸 기대하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김만 씨가 거기서만큼은 뭔가 좀 고급 정보를 주고 걱정하지 마, 그래야 되는데 걱정하지 마. 그런 게 없잖아? 그러면 그게 결국은 바뀐다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아이돌 팬 미팅? 뭐 아궁빵 해주세요. 그거는 그 사람들은 그거 보러 오는 거야. 근데 김인만이나 김종현한테 뭐 아궁빵 뭐 이거 원하지 않아요. 종목 뭐 이런 거 얘기를 원한단 말이야. 그럼.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리는데 절대로 여러분들 여기서 뭐 종목 찍고 무슨 내 개인적인 어떤 주식 얘기 물론 저희가 이제 코너상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그거를 다 해드릴 수는 없다. 김만 씨 지금 내가 보니까 마음속에 굉장히 불안해하는 것 같아. 불안한 거 하나도 없어요. 진짜야? 나 혼자 해도 다 해, 내가. 걱정하지 마요. 5만 원 내고 뭘 기대해. 내가 10만 원 이상의 가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저희가 그 5만 원이라는 돈이 대관료도 한 4, 500 들어가요. 거기다 우리도 뭐 홍보해야 될 거 아니야. 여기 또 사람들 나와야 남는 될 거 거 아니야. 없어. 남는 거 없어. 그리고 저기 있잖아. 이런 말씀 드리는데 김종희하고 김만 그래도 돈 100만 원씩은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더 남는 게 없는데. 그럼 아니 그러니까 아예 우리는 남는 게 없는 거야. 근데 하는 거야. 팬 서비스. 팬 서비스가 아니라 조금 더 큰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뭐 저희도 그냥 느슨하게 준비할 생각은 없다. 그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기대치가 높으면 그냥 여러분들 김구라죠 진짜 뭐 이렇게 걱정하고 그래. 그랬으면 차라리 좋겠어요. 그냥 순수한 의도 플러스 거기에 이제 좋은 정보를 얻어간다 정도만 생각을 하시지. 내가 저기 목포 앞바다에서 섬에서 배 타고 왔는데 겨우 이 정보들을 이러면은 우리가 곤란해진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저는 미리 예고드리면은 뭐 종목은 당연히 얘기하겠지만 저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실수를 줄일 수 있는 팁 같은 거를 그래 그런 거 이런 거를 이제 주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동안 뭐 얘기했던 종목들 뭐 약간의 그 애프터 서비스나 뭐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지 거기서 뭐 네가 감춰뒀던 비장의 종목 꺼내 이런 거 없습니다. 저는 어차피 방송에서 계속 매일 얘기하는 비장의 거니까. 종목이 있으면 이미 다 얘기했지. 그리고 이제 김만 씨는 대충 어떻게 끌어가려고 그래요? 얘기를 좀 해놔. 나?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 할 얘기가 뻔하죠. 올라가는 지역들, 앞으로 주목해야 되는 지역들, 뭐 이런 거 다 얘기를 해줍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니면 또 이제 김만 씨가 이제 그동안 그런 정말 황당한 에피소드. 사람과 사람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근데 5만 원 받고 내 에피소드 들으려고 올까? 아니지. 그걸 통해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된다. 그럼요. 라는 거지. 그 황당한 에피소드가 결국은 그거 아니야. 진짜 자기는 돈 진짜 쥐뿔도 없으면서 혹은 돈은 그렇게 많은데 벌벌 떨고 이런 것들이 사실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이제 뭐 코너도 한번 좀 저희가 중간에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희망과 용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 소장이 근데 주식투자 안 하잖아요. 그렇죠. 계좌가 없죠, 지금은. 계좌를 한번 터가지고 김종효가 한번 소위 말해서 계좌 이제 어떻게 트지? 찍어주는 거. 아니 그거는 뭐 트는 건 쉬우니까 은행 계좌 트듯이 쉬우면. 토스 앱에서도 바로 틀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좀 시드머니 해가지고 한 돈 천만 원은 너무 많나? 해도 되지 뭐. 그 정도야 뭐 우습지 뭐. 그 정도 해야지 좀 김인만도 뭔가 좀 열광하는 게 느껴지지. 아무것도 안 하고 풀리는 그냥 이러고 있으니까 마치 마음이 평온하지. 그냥 무적자가 방송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아,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약간 좀 주식에 좀 어차피 요즘 장도 좋으니까 이게 그래서 계좌를 한번 터서 계좌를 터서 다음 방송에는 그러면 다음 방송이니까 우리 저기 김주호가 얘기한 대로 좀 이렇게 주식을 좀 사. 그러면 다음 방송은 제가 살만한 거를 좀 추천해 주는 방송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해가지고 한번 좀 하는 걸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